사법부의 권력 분립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충격적인 현실. 청문회를 앞두고 대법관들의 집단 불출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조직적 움직임의 정황까지. 과연 이들은 왜 국민 앞에 서길 거부했을까요? 국민의 주권이 흔들리는 이 순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오늘 사법 쿠데타에 대한 조의대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조의대하고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네. 고작 성의 없는 서너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거든. 근데 나는 진짜 이게 일단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또 법조인님 계시니까 이자들이 그 사법부의 독립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또 안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번 삼권 분립을 운운하는 자들이잖아. 네. 그러면서 검사와 판사는 국회의원을 수사도 하고 구속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국회는 출석조차 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법복 귀족들이 갖고 있는 이 오만함을 알 수 있는 건데 이 자들이 지난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선에 임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인 이재명을 계속 출석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선언하는 것만이 법이고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법이다. 이런 오만한 발상이 없이는 그 성의 있게 쓰지도 않았더라고 또 예. 불출석 사유서를. 예. 아, 나 진짜.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주로 대부분이 쫄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겁을 겁은 많이 되게 먹고 많아. 있는 건 맞는 것 지금 같습니다. 현재 예, 왜냐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본인이 저지른 그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로 이틀에 100만 명이 서명하고 이렇게 분노할지 잘 몰랐던 거죠. 전에 한번 저 윤석열이가 그 양승태 사법농단 건으로 판사들 조사 많이 했잖아요. 그때 걔들 수사팀에서 한 얘기가 있어. 아, 이것도 술술 잘 부네. 제일 쉽네. 제일 쉽네. 그랬었어요. 그랬나요? 네. 본래 본인들이 재단한다고 생각하면은 딱 불러서 이렇게 하면은 겁을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법관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일 많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많이 늘려주려고 그래요. 아유. 확 늘려버리려고 하고. 착하시네. 아 그럼요. 그 다음에 제일 또 자존심 상하는 게 자기들 판결 가지고 헌재로 가는 거, 헌법 소원 또 해줘야죠. 아유. 지금 법안 다 됐습니다. 네. 그 판사들의 착하시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네. 민주당이 노력하는데. 숫자 늘려서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롱도 잘하시네요. 제가요? 예, 아닙니다. 화만 잘 내시는 게 아니라 조롱도 어지간하면 정말- 화도 안 내고 어. 다른 사람 입장을 언제든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조롱 잘하시는데.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어. 조롱 잘하십니다. 네. 자, 아까 뭐 판사들이 술술 잘 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청문회에 앞서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었거든. 네. 그런데 그 천대엽 이 사람 대법관입니다. 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 전체 회의는 나왔고 오늘 이제 대법관들 청문회 예정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 이 사람 대법관이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난 가겠다. 그거 할 때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아, 너는 국회하고 대법원하고 중간에서 창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앤데, 아니 너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아니 너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자 천대엽 대법관이 자신도 모르게 약간 말실수를 한 것처럼 난 느껴지는 대목이 있었어.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10명의 대법관들이 뭔가 좀 조의대를 중심으로 뭔가 서로 좀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시킨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잖아. 그 의심했죠. 근데 대법관들은 각각 그 독립된 개체들이거든요. 개개인이. 개개인이.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도 맨날 독립 얘기한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의 의심이 맞았나 하는 느낌의 그래요? 말실수 장면이 좀 있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대법관들께서 이제 불출석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한 바가 있고 그 내용이 또한 제가 보기에도 입장을 같이 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런 실체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참석하기 어렵겠다는 말씀을 부득이 드리지 아니,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 동일체는 들어봤어도 판사 동일체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 의견을 같이 해야. 입장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 뭔가 그 조의대를 중심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현실이
그런 뭐랄까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 그 제가 변호사를 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대통령과 장관.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 심각한 인식이네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그렇죠. 대법관이 장관. 실제로 저도 이게 이제- 5월 1일 날 정말 황당하고 비상식적 판결이 나왔잖아요. 보니까 헌재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예. 헌재는 세 분이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대법원 대법원장. 추천이 있는데 다 정말 독립적입니다. 네. 소장도 다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거의 군림하는 듯해요. 어. 그래서 이번에 10명은 소수 의견을 내신 반대한 2명 빼고는 10명은 거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영향권에서 통일된 의견을 냈다고 봐야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국민 주권주의를 망가뜨리는. 네. 뭔가 그 자백을 실수로 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런 게 이제 그 저기 민주당을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일극 체제지 일극 체제. 대법원장이 모든 걸 손에 쥐고 네. 오히려. 인사권도 다 행사하고. 그렇지. 이제 헌재와 대법원의 차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헌재 소장은 9명 중에 1명일 뿐이고 대법원장은 거기에 왕처럼 군림한다. 자기가 제청을 해서 네.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거니까 네. 대법관들이 다 대법원장한테 신세를 졌다고 이번에 생각하는 측면이 확실하게 있다. 개혁을 해야죠. 네. 이번에 그거를 그때는 그랬었지만 되고 나면은 대법관으로서 이 기둥 역할을 하겠지 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네. 아니 근데 민주당 일극 체제 비판 엄청 많이 글쎄 하잖아. 말이야. 근데 심지어 예, 그거는 당원들이 그렇게 뽑아주는 걸 어떻게 당원들은 뭐 싸대기를 날려? 그렇죠. 추대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어떻게 이건 방법이 없거든. 네. 그럼 이거는 비판을 엄청 언론들이 많이 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는 사법부에 얘기야. 대해서는 안 해. 이거는 선출직도 아닌데 사법부는. 이제는 아. 비판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는 어떤 기대, 원칙 이런 게 있었잖아요. 믿음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해서 완전히 송두리째 깨진 겁니다. 네. 이제 법원도 감시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재명 후보야 수백만 명이 찍은 겁니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건 뭐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닌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다만 90%안 남기를 바랬었죠. 왜 또 나가면 공격하거든. 90% 넘지 않게 바랐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집단 지성이에요. 89에서 아 만약에 이번에 후보가 예를 들어 뭐 91%로 이번에 후보가 됐다. 그러면은 방송 나가서 방송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저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나 저는 뭐 확실하니까요. 국민이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9대 명이 어쩌고 9.5대 명이 어쩌습니까? 근데 약간 위축된 하지만 것 그래도 89쯤 되니까 좋거든요. 아 황금 비율이 있군요. 네. 이게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현역일 때 국감 때마다 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러분 판사가 법복을 입잖아요. 네. 법복을 입고 법대 위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될 때 보시면 판사가 들어오면 다 기립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들어와도 기립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아. 행사장에 대통령 들어오면 대통령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박수 치는 거지. 누가 기립하고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가? 근데 그게 기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지 개인에 대한 존경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이솝우화에 보면은 제우스 신상을 끄는 말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인사하니까 말이 마차를 끄는 말이 지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건방져져가지고 딱 그 꼴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운을 입는 직업들이 예를 들면 의사 또 목사나 신부님 그리고 판사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가운을 입는 이유가 그 유래를 따져보면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신의 영역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그래서 가운을 입히고 거기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보내줌으로 해서 너네들은 다른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말고 실력을 연마해가지고 양심을 지키고 사람들을 정말 억울함 없이 만드는 중개자가 되라 이런 의미로 한 건데 지가 왕이고 지가 신인 줄 아는 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비판을 받으니까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뭘 시켰냐면은 판사들이 들어올 때 방청객이 기립하니까 너네들이 앉기 전에 인사를 해라. 그거를 이제 하라 그랬어. 아 대리인이니까. 네. 근데 요즘 보시면 헌재도 그때 들어와서 입장하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앉기 전에.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인사하라 그러는데
저는 변호사 하면서 계속 봤잖아. 저것들 인사 하나 안 하나. 네. 그 인사하는 게 정착될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하는 놈은 하고 안 하는 놈은 안 하고 그러다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힘들 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너무 국민들의 저 감시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던 그 부작용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